지난주에 꼭 그래서 반등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한 주 동안 완전 다 뒤집어서 올라왔거든요. 주간으로 보면은 미결제 확정도 좀 줄어들고 매도를 늘렸던 CTA들은 숏으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다 뒤집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쇼커버링도 이번에 급등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뾰족한 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4,250 쪽에 이렇게 콜옵션 미결제 확정으로 뾰족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은 더 감소했고요. 변동성의 급락의 저렇게 된 거를 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크게 움직인 한 주예요. 왜 롱도 숏도 다 모르겠다. 좀 주의해서 매매하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반복해서 11월 들어 너무 달라졌어요. 온도가 바뀌었어요. 급격해요. 뭐 이런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게 표현하는 겁니까? 저전 지난주는 이상한 한 주였다. 이상한 한 주였네. 네.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표현까지 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그냥 제목으로 딱 뽑을 때 장기금리 내려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라는 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졌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연중에 가장 많이 오른 한 주예요. 주간 그렇죠. 수익률로. 네, 주간 수익률로 제일 하이스트, 제일 많이 오른 한 주기 때문에 거의 과연 5%, 6% 이렇게 올랐죠. 네, 6%. 러셀 같은 경우는 7.56% 올랐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러셀이 올랐다는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리고 저게 진짜일까 쇼커버링일까? 이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시장이 다 바뀌어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데이터 자체가 너무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계속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MI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침체 우려가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고 FOMC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파이낸셜이라는 단어가 새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파이낸셜이라는 단어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이제 12월 점도표는 12월에 물어봐. 이거 두 가지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거였어요. 그 같이 이제 라이브 하면서 느꼈던 거죠. 파이낸셜이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파이낸셜이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내가 모니터링하기 있어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 전번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파이낸셜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하도 이제 다들 이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주택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주택 얘기는 보통 이제 안 했었으니까 네. 금리가 올라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집이 그냥 안 팔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집값은 왜 더 오르지? 뭐 이런 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졌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파이낸셜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값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수급에서 이제 이슈가 있었을 것 같고 추정컨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리고 소비가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집값을 못 내는 수가 생기잖아요. 네. 모기지를. 그러면 이제 그게 못 내서 반대로 집값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은행권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브프라임이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다. 라는 표현 때문에 파이낸셜이 들어갔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관리 대상이네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거기다 고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여기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시켰을 때는 특히 장기금리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주간 움직인 거 보시면은 거의 뭐 일자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네,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3번 부분에서 보시면은 고용 지표 발표되면서 러셀이 굉장히 급등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노란색이 러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가장 민감했었구나. 그리고 고용에 굉장히 민감했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쪽에 가서 보시면 고용 지표 발표됐던 금요일 날짜에 가서 보시면 빅스도 굉장히 급락을 해버리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도 완전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 녹색이 달러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금이 강세가 되는 거죠. 반대 자산이니까. 그리고 금리도 완전히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요일이 거의 모든 거를 일단은 얘기를 해주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거는 목요일인데,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저희 시간으로 그때 이제 FOMC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실제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나오고 이러면서 고용 둔화 보인다라고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쫙 다 내려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달러도 약세, 이쪽 금요일이랑 똑같죠.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주가 상승, 금리 하락. 그러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똑같이 움직였는데 스케일이 목요일보다 금요일이 더 컸죠. 주가하고 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주가랑 봐야 금이랑 돼요? 같이 네.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달러랑의 연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해지의 연동 이런 거지. 결국은 리스크 온이냐, 리스크 오프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주가가 내려갈 때 금이 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막 그 연관성을 볼 때는. 근데 지금 현재는 달러와 금과를 비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제일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리츠 주식이 거의 2, 3% 이상씩 다 올랐어요. BTMX 그때 소개드렸던 그런 이제 그 리츠 관련 주식들, 네. 상업용 부동산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가 다 2, 3%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주면 결국은 리츠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중소형주도 강세가 되니까 결국은 금리만 내려주면은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시장은. 이렇게 여기 주식시장에선 보여지는데요. 외환시장이랑 금리시장 쪽으로 또 딱 올라와서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날 지금 잊혀졌지만 BOJ에서 YCC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YCC 조정했다 1% 이상으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보통 이제 YCC를 하고 나면은 일본 금리가 오르니까 엔화가 강세가 될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초기에. 근데 그걸 발표되자마자 실제로 빨간색이거든요. 엔화예요. 엔화 약세가 계속돼서 151엔 네. 넘어갔었어요. 지금 이제 149.X 뭐 이 정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통화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8%가 올랐어요. 원화가 1등이에요. 지금 여기 쭉 깔아놓은 게 원화, 유로, 파운드, 그 다음에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위안, 옌인데 그 중에 1등이 우리나라 원화였다. 네. 3.68% 원화인데 반해서 얘는 0.21%예요. 그러니까 YCC 나오고 나서 151 갔다가 제자리로 온 것만으로도 간신히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이런 상황일까라는 부분이 이번 주에는 저는 더 던져지는 물음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51, 152 이제 되게 크리티컬한 라인이라고 계속 얘기됐던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ISM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46.7이니까 50 언더니까 경기 위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결국 왼쪽에 와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구리 가격 하락, 유가 하락이에요.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커머디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업 PMI가 떨어지니까 제조업이 위축이 되고 있네. 그러면은 원자재 값은 떨어지겠네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금리도 밑에 보시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얘기는 결국은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없나 봐라고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자도 보시면은 실제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유가도 하락하고 구리 가격도 하락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도 수요일과 비슷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외환 금리 시장은 일본 엔화가 그러니까 YCC 정책 발표된 걸 빼고 나면은 결국은 나머지 지표들로 봤을 때는 약간은 경기가 하강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들을 하락시키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서서 YCC 관련돼서 엔화 네. 하락 150엔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서 결론은
내려주셨어요? 대표님의 생각으로는? 그 오늘 제가 좀 리서치를 해서 네. 내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네. 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서치를 해서 그냥 약간 뇌피셜 형태로 제가 리서치까지는 못하니까 네,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나스닥 100 종목으로 보시면은 결국 애플이 계속 이제 뭐 실적 나빴다 막 이런 게 뉴스가 있어서 지금 저희 뇌리에 들어있지만 네. 그게 이제 목금에 있어서 그런 건데 합쳐서 보시면 주간으로 보시면 5.8% 올라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출액이 줄었다, 그리고 중국이 나쁘다, 중국에서 매출액이 줄었다, 그다음 PC 수요들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종목 중에는 결국은 IT 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표들은 대부분 다 보셨을 거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는 목요일 날 발표됐던 유니트 레이버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고용당 비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발표된 걸로 보면은 시간당 컴펜세이션, 시간당 줘야 되는 금액은 3.9%가 증가했는데 생산성이 4.7%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버린 거예요. 네. 0.8 마이너스라는 게. 그러니까 한 고용을 했을 때 그 비용당으로 보면은 실제로 생산성이 좋아져서 임금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0.8, 혼자 빨간색으로 보이시잖아요. 마이너스 0.8%.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실 때 0.7, 1.9 막 이런 포캐스트나 컨센서스 0.7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0.8이나 나온 거거든요. 이게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노동이 감소하고 있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어라고 했는데 아니야, 노동의 생산성이 좋아져서 메이크업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제일 해피한 거잖아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포지티브하게 봤을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오른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오른 거야 도대체. 찾아보니 이런 부분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이번 달 같은 네. 경우는 보여진 거죠. 이제 QOQ로. 이 생산성이 의미하는 거는 그럼 좀 더 쉽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걸까요? 솔직히 저도 저 생산성 전체에 대한 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보통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될 때 그 지표될 때 그 프로덕티비티가 좋아져서 4.7이 올랐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서 3.9가 이제 내려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가 네팅 쳐버지는 거죠. 생산성이 더 올라가니까 단위 노동당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가 더 이제 비용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비용이 3.9%가 올랐으면은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그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노동에 대한 가치는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생산성을 어떻게 계산한다 뭐 이런 걸 되게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발표된 그냥 네이밍 상태로 보면은 그 두 가지 정도로 마이너스로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큰 지표들은 없지만 어쨌든 무역 수지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것들은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나오고 이때 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니까 금요일 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개의 이제 회담들이 많아요. 일단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30차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서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만난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워서 지금 이 모양이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크게는. 네, 크게는. 왜냐면 공장을 하나인데 두 개 지어야 되니까 일단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 생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로봇이 나오고 생산성이 좋아져서 다 메이크업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광장 하나에서 옵티멀하게 잘 만들었던 걸 왜 두 군데서 따로따로 두 군데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투자도 계속 받는 거다. 이런 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불안한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인플레도 분명히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뭔가 어떻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건데 계속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번 주에 8일에서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이제 블룸버그 신경제 포럼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그 불안정함을 수용하자. 불안정함의 수용. 수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끌어안다, 포옹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embracing instability라고 해서 이제 불안정한 거를 이제 인정한 거죠. 그리고서 그냥 그 인정하자.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자라는 게 제목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개회 연설을 중국 부주석이에요. 한정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 부주석이 글로벌 신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개회연설을 한다. 그러면 여기 개회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까라는 부분이 조금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그 내용이 실제로 그 다음번에 에이펙 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이제 뭔가 이제 주고받는 거가 있는 거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에이, 여기도 이제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보여지고 보통은 요즘은 보면은 정부 관료들이 얘기할 때 미리 이렇게 좀 떡밥을 계속 뿌려놓고 시장 반응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는 자기는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페드도 좀 그렇잖아요. 계속 말해놓고 최종적으로 시장 분위기 봐서 조절해서 톤다운 시켜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시장하고 의사소통을 좀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네, 시장 임팩트를 최소한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 와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 4번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 다음에 6월에서 5월로 내려왔어요. 그 금리 인하 시기가. 그 두 가지가 가장 컸고,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 페드와치는 결국 채권 가격에서 뽑아낸 확률이지 저 확률로 될 거다라고 시장이 현재 보는 그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 채권 가격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 4.5로 내려온 상태인데 확률상으로 보면은 4.575하고 4.25하고 양쪽 중에도 벌써 4.25 쪽이 더 높아졌다는 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이렇게까지 내려가려면 진짜로 뭔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눈에 확 보이던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망가지고 소비도 망가지고 뭐 이래야 이렇게 4번 하지 그냥 조용히 4번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비레커먼이나 뭐 이쪽도 결국 경기 하강 때문에 내가 접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고점을 찍어서가 아니라 침체 올 것 같아서 결국 금리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한 선호되면은 금리가 결국은 더 빠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더 반영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브 자체도 보시면은 2년짜리는 16bp 정도밖에 안 내렸고요. 그 다음에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27bp가 내리면서 되게 커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쫙 더 이제 누워졌죠. 이제 위에 밑에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죠. 10년짜리가. 5년, 10년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 있던 게 밑으로 쫙쫙 내려왔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단기 금리 같은 경우 12월 예상이 4.5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4.5랑 현재 10년짜리랑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해보시면은 4.57이니까 거의 플랫이죠. 똑같죠. 4.5, 4.5.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은 그 스테이 롱거죠, 이제. 네. 하이어포 롱거에서 이제 하이어는 아니어도 그냥 스테이하는 형태의 모양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하이어 포 롱거에서 뭐 하이어가 더 임팩트가 있냐, 롱거가 더 임팩트가 있냐에서 네. 조금 뭐 변하는 거는 같지만 이제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아까 네. 페드워치에서도 봤지만 네. 조금 섣불러서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인하를 왜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망가져서 하느냐, 네. 어디가 하나 문제가 생겨서 하느냐, 근데- 아니면 이유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제 근데 인하를 저는 봐야 되는 계속 건지. 이렇게 저번부터 말씀드리면 네. 페드의 입장에서는 네. 망가질 때 하려고 내가 올린 거지. 예, 예. 망가지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내리려고 올린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내릴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지 않으면 쉽게 내리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생각인 거고. 정상화 측면에서는 볼 수 없을까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렸던 걸 정상화시킨다. 뭐 별 그렇게 정상화라기보다 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은 그것만큼 안 해놓으면은 경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한 팩터인 거죠. 네. 인플레이션 내려오면 내릴 거고 인플레이션 안 내려오면 안 내릴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를 예상하든 뭘 예상을 하든 뭔가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는 먼저. 네. 그러면 제일 키가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건 당연히. 그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네네. 인플레이션 내려와서 네. 따라서 뭐 턴 프리미엄 뭐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결국은 시장에서 그냥 사타 팔았다는 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정책 금리는 그래서 앞부분인 거고 제일 앞에 쪽. 뒤에 10년짜리는 매매에서 일어나서 결정되는 거지만 앞체 정책 금리는 자기가 먼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거에 대한 키 드라이버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가 주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죠. 근데 과연 그게 내려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견해가 다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CFTC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그 딜러들, 마켓 메이커들 포지션하고 반대로 가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게 FOMC 전 화요일까지 데이터니까 네. 보시면은 딜러들은 매도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고 의무자들,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약간 이제 롱으로 하는 연기금들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다 매도 포지션을 다 청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이걸 보면은 화요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기준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화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은 미결제 확정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매도를 늘렸던 CTA들은 베어리시하게 늘렸거든요, 혼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보면은 뭐 120일 정도 뚫었고 테크니컬이 다 망가졌고 그래서 반등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한 주 동안 완전 다 뒤집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CTA들은 테크니컬리 포지션을 잡았는데 숏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뒤집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쇼커버링도 이번에 급등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미결제 분석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4,250짜리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쪽이 매수가 좀 많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행사가 됐죠. 네. 4,376이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지난번에는 요 뾰족한 게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림 그려진 걸로는 뾰족한 게 이제 아래쪽으로 네. 예, 내려가서 4,250 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풋옵션이 아니라 콜옵션 미결작정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난주에 샀던 게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포지션 정리를 못했어요. 원래는 풋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매수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지로 뭐 예를 들면 4,200을 팔았다라고 보면은 예를 들면 4,250 근처로 가서 네. 이 근처 어디에서 끝나면은 그냥 옵션상으로 보면은 적절해 보이는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그전 정도의 포지션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해 봅니다. 근데 실제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은 더 감소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급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8.19%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11.7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크게 움직인 한 주예요. 네. 너무 심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변동성 커브도 보여드렸었는데 위에는 이 녹색이었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말씀드릴 때 보통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쪽 앞쪽 부분의 변동성이 떨어지질 않아요. 빨리. 그 얘기는 시장이 막 위아래로 변동을 심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죠. 월, 화, 수, 목, 금이거든요. 네. 근데 1.19, 0.65, 1%, 1.87, 0.93 매일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변동성이 떨어졌어요. 실현된 변동성을 계산을 하면 7%밖에 안 돼요. 7.7%밖에. 근데 실제로 거래된 게 2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를 하는 매매자들은 되게 손실이 많았겠죠. 20에 거래했던 걸 7로 네. 했으니까 매도한 사람은 벌었겠지만 근데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만 생각을 해도 시장 되게 무서워 보이고 막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니까 FOMC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포지션들을 많이 줄이고 있었고 매도 포지션들은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박스권 자체도 깨고 내려온 상태가 돼서 지난주는 모든 걸 다 뒤집어버린 네.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빅스도 6.37%가 빠졌고요. 빅스 선물만 해도 5% 정도가 빠졌고 빅스 하루짜리 빅스 같은 경우는 7.5%가 빠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9.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이걸 뭐 정상적인 시장이었다 아니면은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냥 그때 저희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바닥 찍고 더 내려가는 상태가 더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상상이 되게 어려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반등을 해서 이 채널 상단까지 다 올려버렸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채널 상단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여기서 맞고 하락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은 또 고점 넘길 수도 있고 그럼 테크니컬리 또 쇼커버링 또 나오고 이러면은 뭘 예상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은 저는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변동성 아까 보셨듯이 변동성의 급락의 저렇게 된 거를 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매매하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 롱두숏도 다 다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에서는 그냥 지금 변동성이 예측하고 있는 거는 그냥 현재 레벨에서 옆으로 좀 이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난주 움직인 걸 보면은 윈지 아닌지조차도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엔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 BOJ, 그다음에 YCC, 그다음에 옌 달러 부분이 저기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미국 국채를 일단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일본이 계속 저희가 조금만 뒤로 돌리면 YCC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국채 팔아서 장기채가 올라가서 장기채 사줄 사람 없어 이러고 난리쳤던 게 일주일 전이에요. 갑자기 근데 일주일 FOMC 지나고 나서 갑자기 다 없어지고 금리는 0.5% 빠졌어요. 10년짜리가. 거의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FICC 쪽이 FX랑 이재열 쪽이 이렇게 막 너무 넘나들고 있어가지고 네. 주식 쪽보다 훨씬 더 지금은 뭔가 뒤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화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이 부분에 한번 대해서 생각을 외나가 움직이면 미국 국채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0년짜리 금리가 내려옴으로써 모든 게 안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거 올라가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가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수급에서 일본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팔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일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설이 많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연설이 2번이나 예정이 되어 있네요. 2번 있는데 네. 한 번은 무슨 뭐 개회사라고 그러고요. 한 번은 패널이니까 두 네. 번째 거 금요일 거였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8일에 워싱턴 DC 연구통계분과 컨퍼런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워싱턴에서 24일 자크폴락 연례 연구회 네. 또 연설 이런 부분도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될 것 같네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